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우리나라에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제재 위반 의혹이 있는 선박에 입출항을 허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내용인데 일본이 대북 제재 이행에 한국보다 미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옛 자택북은 북한산 자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에 유서를 남긴 점과 최근 우울증이 있었다는 지인 증언 등을 토대로 경찰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불장군 인사이자 야당 괴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충돌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줄줄이 이어질 소환 조사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불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삼성의 회계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류사로 불리는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이 대상인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쯤으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조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건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일본 수출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 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은 63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하락했습니다. 특히 1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에 마이너스 8.4%를 기록한 이후 매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마이너스 7.4%에서 2017년 11.8%로 플러스로 전환 후 2018년 4.1%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첫 5개월 동안 마이너스 4.3%를 기록해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세계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였지만 2014년에는 3.69%까지 떨어졌고 2016년 잠시 반등했지만 2017년 이후 3%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생산량 자체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생산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의 어떤 그 기계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선언한 아베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NHK 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스로 간사장은 징용전 문제 해결에 무역 규제를 선택한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조치라고 비판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도 징용 문제에 통상 정책으로 응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일본 내 부정적 여론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 규제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 제재 위반 의혹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 그대로 입출항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출항을 보류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인 샤이닝 리치호, 진룽호 등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이 선박들이 결의 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지만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선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동맹국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우리로서는 극히 유감이다 이런 거죠. 국정원은 또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제 안보와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 정상 외교를 분담하는 투톱 외교론을 밝혔습니다. 일단 해외 순방 중인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취지인데요. 한일 관계와 맞물려서 이낙연 총리를 특사로 파견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일본의 강력한 경고를 전한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투톱 외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경제와 평화를 위해 외교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개국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날, 총리 외교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며 힘을 실어준 겁니다.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추가 언급은 없었지만 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자연스럽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도 이 총리가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일본 사정에 정통한 이 총리를 특사로 보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으로 10여 년간 한일 의원연맹에서 활동하며 수석 부회장까지 지낸 일본 통으로 꼽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평소 한일 관계에 관해 이 총리의 판단을 들어왔고 현 정부에서 그만한 일본 전문가도 없다면서 대일 특사를 보낸다면 가장 유력한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앞서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 대통령께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노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사로 가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올 수는 없는 만큼 사전 협의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일본은 일절 대화를 거부하며 보복 조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특사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던 청와대 관계자도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사를 보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들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인 제목을 뽑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 계정에 두 신문의 일본판 기사 제목을 번역해서 소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고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제목을 뽑은 사람이 한국 본사 소속이든 일본 소속이든 이런 제목을 계속 뽑을 것이냐며 두 신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조 수석이 캡처한 두 신문의 일본판 기사는 문재인 정권발 한일 관계 파탄의 공포, 관제 민주주의가 한국을 멸망시킨다와 같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동맹 연습을 문제 삼으며 비핵화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북미 정상. 53분 동안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The auspices of our great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what's going to happen is over the next 2 or 3 weeks, the teams are going to start working.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도 거듭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어기고 19-2 동맹연습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판문점 회동 3주가 지났지만 북미 양측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도 못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연락을 했는데 아직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한미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인 동시에 비핵화 실무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 미국은 준비가 됐는데 북한에서 뭔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뉘앙스로 지금 미국이 약간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판에 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의제에 대한 어떤 구체화라든가 또 상응 조치에 대한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모습은 보여라. 한미 양측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잇따라 중단하거나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축소된 형태의 동맹연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훈련은 우리 군이 처음 지휘봉을 잡고 전시작전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평가도 치를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한 가운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연일 이어진 소나기 탓에 아침 공기가 무척 꿉꿉합니다. 하늘도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린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모처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충청에 이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으로까지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모레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주말까지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부터 월요일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홍은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선 유서가 발견됐고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시신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내려옵니다. 시신을 태운 구급차는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남편이 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정 전 의원의 사망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자택에서 유서를 발견한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동선을 확인한 결과 정 전 의원은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옛 자택 인근인 홍은동의 북한산 자락길을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과 최근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지인 증언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직접 찾아온 옛 동료들은 정 전 의원이 사선에 실패한 뒤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두원 의원 우울증을 알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거를 숨기지 않고 치료를 제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최근 정 전 의원의 행적이나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두환 전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애도와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서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의 권력 사유화를 비판하면서 MB 정권과 등을 지기도 한 파란만장한 정치인이었다면서 정계 은퇴 이후에도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평론으로 입담을 과시했던 모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얼마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을 달리하셔서 깊은 애도를 드린다면서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구두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늘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해서 국회에서 경축 행사가 진행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서 헌법 정신 수호와 개헌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행정부와 사법부의 주요 인사와의 환담과 함께 경축 공연과 감사패 수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전 예산안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가동됩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소속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추경안 적절성 등을 정밀 심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예결특위는 내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는 16번째입니다.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만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이번 임명이 18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독불 장군의 인사이자 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공정하고 또 바라야 되는 조직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이 불통이라고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를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환영하면서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신임 총장의 측근들이 검찰 요직을 장악해선 안 된다는 충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관님부터 윤석열 사단이 좋은 자리 독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도 검찰총장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 측근을 기용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빚어진 충돌 사태 고발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의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의원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두 의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박성중, 백승조 의원도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서 차량 6대가 터널 안에서 잇따라 부딪혀 4명이 다치고 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충북에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추돌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널 안에 차량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갓길에 세워진 흰색 승용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안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에서 커다란 불꽃이 솟구치고
소방관들이 물대포를 쏘아 올립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양산에서 SUV 차량이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충격으로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관광버스에는 탑승객이 없었고 SUV 차량 운전자는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반쯤에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지고 사고 수습으로 2시간 넘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 앞을 통제하고 멈춰진 열차 곳곳을 살핍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승강장에 있던 30대 남성이 선로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39살 김모 씨가 숨졌고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후속 열차로 갈아타는 등 사고 수습으로 열차 운행이 10여 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삼성의 회계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은 증거인멸 혐의로 임원들을 구속했는데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권남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선 혐의가 삼성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까지 포함됐습니다. 혹시 윗선에서 지시 받으셨나요?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모 전무와 신모 상무 등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식회계 의혹 당시 김 전무는 최고 재무 책임자로 심상무는 재경팀장으로 일하며 회사 재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 분식회계와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한 상장 과정 등에 관여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선 이미 금융당국이 한 차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규모를 4조 5천억 원 정도로 판단했고 김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삼성 회계 사기 관련 조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습기나 화재로 훼손되거나 수명을 다해서 한국은행이 폐기한 돈이 올해 상반기 2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폐기한 돈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330억 원 늘어난 2조 2,700억 원이었습니다. 여름철 별미죠. 충북 괴산의 대표적인 농산물 대학 찰옥수수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긴 가뭄으로 재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더 정성을 들인 덕에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옥수수를 수확하느라 오전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키만큼 자란 줄기에서 낫으로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껍질을 까보니 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기간 지속한 가뭄 탓에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옥수수 재배 농가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뭄에도 관수로 물을 공급하고 정성껏 키운 탓에 품질은 그 어느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 날씨가 워낙 가물고 이랬어도 저희가 밤잠 안 자가면서 계속 물을 대주고 이래서 현재 지금 옥수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믿고 잡숴도 되고. 지난 1991년 이 지역 출신 대학 교수가 종자를 공급해줘 대학 찰 옥수수로 불리는데 괴산군 주력 소득 작목으로 성장했습니다. 알이 부드럽게 씹혀 치아 사이에 옥수수 알이 잘 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옥수수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
괴산군은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는 처음으로 편의점을 통한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다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우리가 자매결연 지역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또 그 직장 단체라든지 이런 쪽하고 판촉을 좀 하고요. 괴산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옥수수 직거래와 괴산장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유럽연합 EU를 이끄는 수장이죠. EU 집행위원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선출됐습니다. 이미 독일의 첫 여성 국방장관이기도 합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준투표에서 폰데어 라이엔 현 독일 국방장관이 제적의원 747명 가운데 과반 찬성으로 EU 집행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Maggioranza dei membri che compongono il Parlamento 374, voti favorevoli 383. 폰데어 라이엔은 영국 런던 정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독일 하노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다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 소속으로 니더작센주 지방의회 진출한 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발탁됐습니다. 가족여성 청년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서 독일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을 맡았습니다. 7명 자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Ready to fight for the future rather than fighting against each other. Your confidence in a Europe that will take the big challenges of our times together. 새 EU 수반이 결정됨에 따라서 차기 EU 지도부 구성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회원국별로 한 명씩 집행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집행위원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폰데어 라이에너 EU 집행위원회는 9월이나 10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 집행위원단 인준투표를 통과하면 11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한때 시 주석을 좋은 친구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말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세계 무역기구 WTO 상계 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 시각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은 2012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 반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73억 달러, 약 8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원 의장 시절 공간에서 여러 차례 호화 파티를 열어 논란이 일었던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현지 시각 16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프랑스와 드리지 환경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는 장관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돼 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프랑스의 한 탐사보도 매체는 드리지 장관이 지난 2017년 하원 의장 시절 부인의 지인과 자신의 친인척이 포함된 손님들을 의장 공간으로 불러 화려한 저녁 파티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를 빌미로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핵심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우리 반도체 업계가 국산 사용은 물론 러시아를 포함한 수입처 확대를 검토하는 등 탈일본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 과제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상기하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무부도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도 북한에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충돌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줄줄이 이어질 소환 조사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불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타지키스탄을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귀중한 동반자였다며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런 소중한 가치를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일 특사로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타지키스탄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일 특사 파견설 등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상호 의존적 체제로 경제 발전을 함께 해왔고 동북아시아 안보에 협력해온 귀중한 동반자라는 말로 양국 관계 경색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손상돼서도 안 됩니다. 이 총리는 일본 지도자들이 이 같은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 자신이 대일 특사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와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 총리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국 간 협의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사이에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제안들을 한꺼번에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두산베에서 YTN 추은호입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재위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기업과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1+1+알파 보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이라며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고순도 불화수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우리 반도체 업계가 일본을 벗어나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산 제품 사용이나 러시아산 등 수입처 확대를 검토하는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자 삼성전자는 이삭줍기식으로 시장에 남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긴급 수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은 기존 재고와 함께 당장 급한 불 끄기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계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일본 혹시 일본 소재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짐을 보이자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는 등 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해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고순도 불화수소 테스트를 시작하며 사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량과 당장 쓰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근 러시아가 제안한 불화수소 사용 등 수입 다변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국산화율도 높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러시아산 역시 품질 정보가 없고 시험을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 반도체 업계의 노력이 본격화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 선박이 일본 항구를 드나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은 샤이닝 리치호와 직룽호 등 대북제재 결의 위반 정황이 드러난 선박 3척이 일본 항구를 입출항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로부터 정보 공유 형태로 전달받았지만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최근까지도 입출항을 허용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아베 총리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과거 일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면 모두 적으로 돌리고 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던 2년 전의 모습, 박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년 전인 2017년 7월 도쿄의 한 거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선거 지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도중 일부 군중들이 총리 퇴진을 연호하자 아베 총리가 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해서는 안 될 말로 되받았습니다. こんな人たちに皆さん、私たちは負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都政を任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じゃありませんか。 자신을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에게 손가락질하며 이런 사람들이라고 폄하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해도 되냐는 언론의 문매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은 칼럼을 통해 아베 총리는 자신에게 찬성하지 않고 비판을 가하는 이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의 뿌리 깊은 바닥에 마치 불량 소년들 같은 세계관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아베 총리가 민주적인 절차와 법치주의에 근거한 근대적 가치관을 경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게 얼마나 용감한지만이 그들의 행동 규범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유사성도 지적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이단자로 규정하는 등 트럼프가 말하는 비미국인과 아베의 반일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순치시키고 진정한 일본인들이 일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치적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뜻에 반한다면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한일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려하는 허창수 정경련 회장의 발언입니다. 일본과 반목하는 것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겠죠.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랬을까요?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1998년 한일 정상의 만남,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입니다. 이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으로 이어지며 한일 관계에 순풍이 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윤사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한일 관계는 좋았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 정부로 이어진 그 시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때문에 경제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우호적 한일 관계를 조성해 위험 요소를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그런 경제 구조, 무역 구조,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쭉 해왔던 거죠, 사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 중국과 대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사들이는 반도체 소재도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가 아니어도 일본과의 무역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가 비교적 순탄했던 2004년 일본은 우리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지만 이후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더 많이 수입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화이트 국가 지정이 경제적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우대 측면이 큰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호의를 거두면 경제 보복의 길이 열린다는 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입 절차에 좀 더 불편함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수출 금지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쉽고 빠르게 빌릴 수 있는 통화 수합. 2001년 일본과 체결해 금융 위기를 거치며 2011년 700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베 집권과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이 맞물리면서 한일 통화 수합은 끊겼습니다. 일본이 경제를 외교 갈등의 보복 수단으로 삼은 사실상의 첫사례였습니다. 다음 달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외교 문제로 경제 협력을 흔들지 않는다는 한일 간 원칙은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 기업 역시 일본을 더 이상 믿고 거래하는 화이트 국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YTN 관석입니다. 오늘도 우산은 필수입니다. 낮 동안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늘도 오겠습니다. 낮은 어제보다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대구와 광주가 30도까지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장마전선도 북상합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호남과 경남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을 비롯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의 많게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역에도 최고 8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태풍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쯤 대만을 지나서 주말 사이 상해 등 중국 해안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상황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단 다음 주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태풍에 의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9-2 동맹 연합 위기관리 연습이 진행되는 것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약속 파기라고 지적하면서 노골적인 대북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회동 때도 북측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판문점 회동 이후 한 달도 못 돼 최고위급에서 직접 중지하기로 한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며 명백히 6.12 성명의 기본 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훈련을 내세워 북미 협상 지연을 압박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국무부도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북한에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을 상기하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Now they're interested in speaking, and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on North Korea, and again, time is not of the essence.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과 한미훈련 유예를 연기한 가운데 속도 조절론을 앞세운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도 창의적인 방안을 찾겠지만 북한 역시 새로운 방안을 갖고 협상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들고 온 영변과 제재 교환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국무부는 협상 재개를 고대한다면서도 북한이 새 방안을 찾을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gain, we're going to give them the time and space to make this happen. 한편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과 이란을 위협으로 꼽으며 외교가 최상의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regional threat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all the while maintaining pressure on terrorist groups. 북한이 협상 재개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국은 재차 대화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비핵화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아 이달 내 실무 협상 재개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모레면 6월 국회가 끝나는데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이 있습니까?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해임 사유는 아니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누가 뭐래도 국방은 내가 중심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 위상을 분명히 해야 안보 불신도 조금 해소가 될 겁니다. 결기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국회 의사 일정에도 결정적 변수가 됐습니다. 여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두 야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안 표결을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경 대신 방탄국회를 택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정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보아도 어디 한 곳에도 정쟁과 정략의 구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해임 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에 오기다. 우리 보고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합니다. 해임 건의안 표결이라도 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회기 종료 나흘 전까지 이런 양보 없는 대치 속에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예결 소위에서 6조 7천억짜리 추경 심사가 이어지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촉박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박맹호 사무총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중앙윤리위 전체회를 열어 징계안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며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의 진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끝장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분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젯밤 진행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선 독자적인 자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제3지대 창당을 준비해야 한다는 유성엽 원내대표 중심의 반당권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민주평화당 반당권파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과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고발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개특위 복도의 상황, 불법적으로 막아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본 대로, 느낀 대로. 두 의원은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의안과 점거와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폭행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3명도 최이배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소환 대상에 포함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경찰은 두 의원을 시작으로 고발된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에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8명의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경찰 조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에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서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 25만 대 택시 가운데 1000여 대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택시 면허를 임대하거나 매입하고 그 비용으로 한 달에 40만 원가량을 기여금 형태로 지불하는 방안입니다. 오늘부터 채용을 강요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 수집과 요구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누구든지 채용 강요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과 가족의 직업, 재산 등을 응시원서에 적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어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했는데도 업무에서 격리되고 차별받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임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5월에 복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수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취임 직후 이어질 검찰 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 2년입니다. 임기 중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 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이어질 검찰 간부급 인사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윤 신임 총장 임명 전까지 검사장급 이상 간부 8명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총장 선배들이 모두 옷을 벗는 기수 문화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신임 총장에 이어 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장으로 호흡을 맞추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정원만 27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데다 역대 가장 많은 4개의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안으로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관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도 이끌어가야 합니다. 1순위로 지목됐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친형의 뇌물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후보군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장과 연수원 1년 후배인 조 검사장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강골 특수통 윤석열 신임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는 장교와 사병묘역의 이름이 장병묘역으로 통일됐습니다. 애국지사 묘역 명칭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괄할 수 있게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에 결기역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안장 대상 심의도 사후에 유족이 하던 것을 생전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들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뽑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 계정에 두 신문의 일본판 기사 제목을 번역해서 소개한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고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이 캡처한 두 신문의 일본판 기사는 문재인 정권발 한일 관계 파탄의 공포, 관제 민족주의가 한국을 멸망시킨다는 등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상과 해양 등 자연뿐만 아니라 식품과 농업 등 산업에서도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최근 호주 뉴캐슬대는 사람 한 명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우선 친환경 대체 물질이나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잘 되는 생분해성 물질을 개발합니다. 화학연구원 농촌진흥청 등에서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그리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플라스틱을 농업용 비닐, 어업용 도구 등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또 미세 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하폐수 처리 기술도 개발합니다. 개발된 대체 물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부 이제 개발된 것들을 현장 속에서 한번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지자체랑 협업을 통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 대신 단가가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확산 단계 과정에서는 뭐 지자체에 보조금을 줘서 서로 코업을 한다든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 플라스틱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오는 2021년부터 추진하고 범부처 협의체도 내년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교육교사 3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을 꼬집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게 하는 등 모두 9명의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양팔에서 멍을 발견한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시작됐다며 지난 2개월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분석해 피해 아동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도로 가장자리 상부에 설치된 수증기 공급 배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배관에서 섭씨 200도가량의 뜨거운 증기가 유출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버려진 밥솥에 들어있는 현금 1,600만 원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강릉시에 사는 46살 김모 씨는 지난 4일 적금 만기로 찾은 현금 1,600만 원을 폐 밥솥에 넣은 채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 밥솥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닷새 동안 수색한 끝에 부근 고물상에서 현금 1,600만 원이 들어있는 밥솥을 찾아냈습니다. 물리학자를 꿈꾸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대전에 모였습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참여해보면서 미래의 꿈을 더 단단하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엑시온, 이른바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시설입니다. 무진동 장치에 신호 증폭기를 설치해 신호가 아주 약한 암흑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요람인 IBS,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현장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래 과학도들이 참여했습니다. 확실히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한다고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저한테 꿈을 약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리학 분야에 역량 있는 학생들이 기초과학 연구 활동에 실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로 5년을 맞았습니다. We are giving them that power to understand how very difficult problems are still possible to work on and succeed. 올해는 모두 19명이 4개 연구단에 상주하며 실험과 이론 연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래 과학도들에게 실질적인 연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5주 동안 이어집니다. I'm hoping will help me with my future studies. It gives me an insight into what it would be like to be a professional scientist. 물리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체험 교육. 다양한 국적의 과학도들이 기초과학을 배우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조형물 이른바 굽히지 않는 펜 제막식이 어제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전국 언론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조형물 돌판에는 언론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청암 송건호 선생의 지론인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0년 전 미국에 진출했지만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키움의 투수 김선기가 데뷔 첫 선발 등판에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김선기는 삼성과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출전해 5회까지 안타 2개만 맞고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키움의 타선이 삼성의 선발 맥과이어를 상대로 6점을 뽑아내며 김선기는 데뷔 첫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됐습니다. 선발 배재성이 6회 원아웃까지 2실점으로 호투한 KT는 두산을 7대2로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잠실에서 치른 9경기에서 모두 졌던 KT는 잠실구장 연패 사슬도 끊었습니다. NC는 한화를 3대2, SK는 LG를 10대4로 각각 이겼고요. 기아와 롯데의 경기는 2회 초에 내린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습니다.
연일 소나기가 내리면서 날씨가 부쩍 습해졌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내륙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 춘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대구와 광주가 30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장마전선도 북상합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엔 호남과 경남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의 많게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여기에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5호 태풍 다나스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쯤 대만을 지나서 일요일쯤 상해 중국 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레와 글피 오전까지 남부 지역에 장맛비가 온 뒤에 태풍이 이렇게 북상하면서 다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할 땐 2부가 이어집니다.